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반환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문제가 됐었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는가와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어제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목됐던 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발언을 과연 국민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세 가지를 중시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본인의 진술 주장보다는 상대방 말하자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장 중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의 박빙으로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 0.73%의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국정 운영이나 대통령이라든지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라는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아마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 거짓말이 상당히 중대하고 심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적인 상황이 없는 한은 2심, 3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선거 무효형이 떨어집니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근데 아직 뭐 여전히 1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뭐 아주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저는 어제 그 판사님이 보면 네. 어떤 취지나 그때 당시 발언의 어떤 취지나 맥락이나 또는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보면 자신에게 되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허위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걸 숨기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건데 저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때 당시 취지나 맥락이나 상황이란 것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계량화해서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냐 가짜 거짓말이냐는 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논쟁의 소점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항소심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사님이 객관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판사한테 가면은 유죄가 되고 저쪽 판사에 가면은 무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1월 달에 그 이재명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그때 개발 비리에 관련해서도 보면 1심에서는 유죄, 네.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또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이유를 어제 밝힌 상황이고 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판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금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이 거의 한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 금액을 지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8개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이제 본인과 직결된 문제인데 예.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다른 건들 나머지 7건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재판부 판결에 보면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 건진법사 아는 것도 뭐 김건희 여사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 판결을 보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건진법사라는 부분이 이제 스님이 아니라 이거 역술인이다라는 또 재판부의 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도 없고 그리고 뭐 집도 2층 집에 다루고 뭐 사당 모시듯이 하고 점을 보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2심, 3심에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지금 이대로 가면 633 원칙대로 가면 내년 1월쯤이면 맞습니다. 빠르면 예. 아마 최종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네. 100만 원 이상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제 예. 497억을 이제 거의 중앙선관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거죠. 네, 397억.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얼핏 얘기했던 국민님 해산론, 해체론 뭐 이런 얘기, 당 해산론까지 얘기 나오니까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까지 다 통틀어 보면 한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예. 현금은 지금 뭐 100억 남짓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거를 뭐 담보로 하고 뭐 대출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뭐 가뜩이나 경기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서 이렇게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온다면 당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는 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전에 지금 당장 말하자면 이 판결 직후부터 국민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 다른 부분이 지금부터 상당히 이 대여 투쟁력, 전투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예.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예를 들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면 한 400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보면 현금성 자산이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그거 이 재정 보고를 한 걸 보면 예.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선거 받을 보전 비용이 한 25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거 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게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250억 원 정도로 선거를 치르라고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 게 또 한 200억 원을 받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추징금을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추징금을 내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한 번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10,000원씩을 내면 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포방해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거는 부딪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당선 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다 떠안게 되는 정치적 책임이 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한 판결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법에 따라서 반환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한쪽은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안은 무죄가 확실한 사안이다. 2025년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이 백문기 씨. 파기 환수 그렇죠. 네. 골프 같이 쳤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도 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은 그 재판도 반드시 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법적 판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논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 그 대부분에서 파기 환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대장동, 백현동 그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 400억 원 정도를 토해내면 당사도 팔고 이래야 된다고 고소해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곧 민주당에게도 닥칠 사안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을 뿐이고 퇴임하게 되면 이 재판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저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도 보면 그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든가 여러 가지 네. 그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개 토론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당황을 하거나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허위 사실로 보기보다는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시가 내려진 게 있거든요. 그 대법원의 판결이 기판력이 있는 부분이고 어제 아마 1소임에서 나온 그 부분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만약에 후보자가 공개된 토론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앵커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좀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또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또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 아닌가. 이거 판결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잠시 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운영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주에야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돼서 다소 늦게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린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원구성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과 사명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렵게 원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또 여야 합의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또 지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속도입니다. 원구성이 협의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습니다. 멈춰서 있던 민생 입법 그리고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당장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원구성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사무처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회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AI, 국제정세와 불확실성 등 또 양극화 심화, 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오를 담아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주권을 공고히 지키고 국가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국민이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경제 대도약을 이끌고 또 효능감을 체감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또 늦게 원구성이 이뤄진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멈춰 있었던 그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 궤도에 올리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이 들어오면 저희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전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밝혔고 어제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또 한 번 사의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로서 검찰 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네, 사실상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의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반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술이냐 혼술이냐를 가지고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이 이 상태에서 일단 이번 주에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청와대 측하고 사의를 표명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누구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인데 이렇게 대통령과 엇박자를 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나름대로 그 세 가지 고도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첫째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부정적인 기류, 본인의 어떤 불만, 검찰 보안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너무 강행 처리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스러움을 표시이고 두 번째로는 막판에 지금이라도 어떤가 제고할 여지가 없는가라는 최후의 승부수 비슷하게 이번 주에 통과되는 걸 조금 미루든지 뭔가 다시 한번 막판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메시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청와대가 정 장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 의중을 읽고 또 본인이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과 법무장관 생각이 같았었습니다. 거의 최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만약 이번 주에 검찰 보안 수사권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 제공 차원에서 상당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맸다고 할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러나 그 역할을 아마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당에 가서 이 역할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대통령 입장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에서 계속 있으면서 10월 중수청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내각에 남아서 해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모든 이런 개혁 작업의 후속 마무리까지 다 해달라는 예. 그런 그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다만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결론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상당히 본인이 이 산신성인 비슷한 그런 강한 메시지의 행보를 좀 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정 장관의 마음은 뭐 본인만 알겠지만 단순히 건강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장관직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거면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비판 보십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보면 나름대로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되면 국민에게 무조건 피해가 돌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그런 본인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 같은데 저는 청와대는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 게 아니고 해외 순방 중이거든요. 그렇죠.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AI 선언을 해가지고 수천조 원의 우리 글로벌 빅테크하고 어떤 투자 협약도 맺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걸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 계신 대통령께서 입장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한 부분을 당론을 채택했는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까지 어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까지 이 관심이 돌아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 이 사의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 유보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정상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귀국길 비행기에서 대통령의 심기가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면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마득히 묻혔기 때문에 돌아와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실 것 같고 다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사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앞으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이 민주당의 어떤 강성 팬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수사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태를 반려한다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이 보면 이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거든요. 또 하나 한편으로 볼 때는 뭐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사의를 수용한다면 저는 좀 중폭의 개각까지도 좀 염두에 둘 수는 있다. 그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개혁이 미진한 부분들 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연금개혁이 미진한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중폭 개각 구상까지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좀 담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10월까지 유지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민주당에서 30일 본회의에서 과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지금 이 형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의 당사자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일단 어제 최고위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일단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수위의 징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대면 사과까지 했거든요. 본인 사과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당이 불과하기 때문에 한 명의 의원을 탈당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권영진 의원이 근본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상을 조금 참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독선적인 원내 운영에 대해서 조금 항의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전반기에 조금 지역 활동이라든가 후원 받는데 좀 유리한 상임위 있었으면 후반기에 가서는 조금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가는 게 맞는데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친하거나
또는 장동혁 당권파하고 좀 친하면 좋은 상임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우리 그 권영전 의원 특유의 조금 이 욱하는 성질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고 정재수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조금 잠재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조금 장동혁 당권파에서 보면 이 부분을 조금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권영전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태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맨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위원들이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진 탈당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 수준의 어떤 징계 형태를 내리려고 하고 또 징계도 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징계윤리위원회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도 보면 과거에 나름대로 조금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성찰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탈당하라든가 또는 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랑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권영진 의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의도, 정상 이런 부분들은 좀 참작이 돼서 거기에 맞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요. 지금 그 윤리위가 권영진 의원뿐 아니라 그 조경태, 진종우 의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지금 징계 절차에 개시를 했습니다. 친한계의 첫 징계가 나올지 관건인데요. 지금 윤리위가 5인 체제로 축소된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기습적으로 결정된 면이 있어서 야당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다시 징계 정치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쭉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징계의 어떤 형평성, 그럼 절차, 정당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좀 후폭풍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상임위 불만을 품고 멱살을 잡았다라는 부분만 보면은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사실은. 그러나 곧바로 가서 찾아가서 정진석 원내대표 사과하고 조성 원내대표 그래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대통령 일반적으로 경징계를 갑니다. 그러나 자진 탈당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권영진 의원이 사실 소장파의 어떤 개혁 리더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반장동혁 그리고 당 쇄신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 사퇴를 주장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징계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론에 이게 반대한다는 그 당론 불복이 아니라 12선 내란에 어떤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친 윤석열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 부의장에 임명할 수 있냐라는 그 항의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재선 당 대표가 6선 최다선 중진 의원을 중계하겠다고 나선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진종우 의원 징계로 하는데 그럼 다른 그럼 친한계 의원들은 어떻게 씁니까? 한동훈하고 이렇게 대표 전 의원하고 대구 같이 수행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대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종우 의원과 다른 친한계 의원에 대한 형평성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래서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은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인원 같은 거 이게 무슨 충성 맹세냐라는 식으로 당대표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지금 벌써 이탈을 해서 7명에서 지금 5명으로 축소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징계 정치가 강하게 겉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역풍이 불면서 지금 아주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대표발 하명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성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투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